윤석열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윤석열을 자꾸만 비판하면 인물만 키워주는 꼴이 되고 또 가만히 있자니 미워 죽겠고. 자,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물러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과연 자를 수 있을까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목을 치라고 윤석열은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칼럼 하나가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최재혁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제목도 아주 재밌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 목을 치라는 윤석열. 이게 제목입니다. 자, 최재혁 기자는 법조 출입을 오래 했 베테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자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을 하게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지금은 좀 변했다고 합니다. 최재혁 기자의 주장입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폼생폼사 윤석열을 결코 자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최재혁 기자의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최재혁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주목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지난 22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 국감장에서 한 말입니다. 자,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는 현직 대통령의 비공식 메시지를 TV로 생중계되는 국감 현장에서 공개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자리 보존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고 비난했다. 자, 그 장면을 봤다면 가장 당황했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최재혁 기자의 결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급당황했을 겁니다. 왜 내 이야기가 나오지? 자,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인사들이 그렇게 윤석열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TV가 생중계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황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윤 총장 발언에 담긴 의미는 결국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께서 직접 목을 치시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재혁 기자는 말합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여권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됐다고 최재혁 기자는 봅니다. 문 대통령은 한때 윤 총장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로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한 패장이라고 그 진영에서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윤 총장이 밀어붙였던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영향이었다. 이렇게 최 기자는 진단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 반항정신, 검사정신을 높이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심성 착한 지도자로 존중했고 조국 수사의 반작용으로 여권에서 윤석열 퇴진론이 나왔을 때도 그런 인식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전달됐다는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됐다는 말이 들린다.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여럿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폭주하기 시작한 정부 여당의 국가운영, 6월 이후 자신을 겨냥한 추미애 장관의 세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여권 인사와 친정매체가 합작한 인신공격성 공세 등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 심성 착한 지도자에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카드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워낙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사람들, 문재인과 관련된 인물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지금 기소된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게다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그 정점을 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윤 총장이 대통령의 비공식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다분히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그의 반응에 윤 총장에게 나가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 시점에 윤 총장을 쫓아낸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윤 총장에게 당부한 것을 포함해 그동안 자신의 은행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는 역할, 강준만 교수 표현입니다. 이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이 확실한 명분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자,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게 최 기자의 생각입니다. 임기말로 접어든 정권의 힘은 빠질 테고 검찰이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미 눌러놨던 대형 비리 사건의 이면이 삐져나오고 있다. 라임 사건은 피의 사실 유포 금지로 감춰졌던 여권 수사 상황이 재판을 통해 공개되는 단계에서 주범 김봉현이 검찰을 공격하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물타기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옵티머스 사건도 청와대 여당 의원 등 정관계 20여 명의 실명이 거론된 옵티머스 리스트를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촉이 빠른 검사들, 라임 옵티머스 말고도 어떤 권력형 비리가 터져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라임사를 지휘했던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면서 사표를 내며 던진 메시지, 검사들 분위기도 이전 같지 않다. 지금 검사들은요,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한 뒤 굉장히 고무됐다고 합니다. 윤 총장으로 뭉치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들 분위기가 이전 같지 않다. 이제 눈치 안 보고 메스를 들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최재혁 기자는 거론합니다. 감사원이 자료를 이첩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걸 수사 안 하면 검찰이 아니라는 말이 벌써 나온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사기꾼을 등장시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 윤 총장의 정치행보라고 공격하겠지만 인사와 수사방해를 통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을 정치화한 것은 이 정권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내년 7월 이후의 문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아주 묘합니다. 내년 7월까지인데 내년 7월이면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의 대권 후보 누구를 뽑을지 캠페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물론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소속 나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대표와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자른다? 아마도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카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 총장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약점이 많고 비리 혐의가 많은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최재혁 기자의 말처럼 내목을 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도 문재인은 못 친다는 겁니다. 네, 윤석열 이제 갑작스러운 문자였고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자신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을 내세우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제 약속해 드린 대로 오늘은 차기 대선 주자 여야 얼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합동으로 지난 22일, 24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적합도 조사였지요. 결과는 이재명 23%, 이낙연 20%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두 사람은 접전을
오차 범위 내에서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는 점이지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한 가지 특징은 이재명 지사가 3개월째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3개월 연속 1위, 이것이 여권 대선 후보군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징은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20% 안팎에 머무르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6일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20%, 이낙연 17%였습니다.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한간에는 인터넷 괴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도참 사상에 정통한 도인이 말하기를 다음 대통령 이름에는 밝을 명자가 들어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술자리 안주감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아무튼 여권의 다음 대권 주자로 이재명 지사가 유력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저녁에 아무 부담 없이 사석에서 얘기 보따리를 풀면 나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사람을 더러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 중에도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 형수한테 했다는 쌍욕 의혹, 배우 김부선 씨와 스캔들 의혹,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의 해경군 김씨 댓글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 등등, 이 보통 정치인이라면 한 개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허들을 무수히 통과해 왔다는 점, 그리고 어젠다 세팅 능력이 다른 어떤 여권 후보보다 탁월하다는 점, 방송 능력,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다른 후보들보다 카리스마가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일요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타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인은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끼쳤다. 본인 말처럼 나름대로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짚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전문은 그림자 언급 없이 온통 혁신적인 리더십, 경제 성장의 견인차, 귀감과 용기, 이런 상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튿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짚었던 이낙연 당대표가 머쓱해진 것입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 분위기도 이재명 쪽으로 약간은 기울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낙연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중도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빈 곳을 채울 후보로는 정세균 총리를 꼽는 정치부 기자들이 많습니다. 정 총리는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특유의 온화함과 외유 내강형 성품으로 국회 출입기자들이 투표로 매년 선출하는 백봉 신사상을 올해까지 15차례나 받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낙연 대표처럼 호남 출신입니다. 전라도와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이낙연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정 총리는 매번 50%가 넘는 득표율로 6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그만큼 당내 기반이 튼튼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이런 이름들은 결국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는 11월 6일 서울고법 형사 2부가 심리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김경수 무죄가 선고된다면 여권의 대선 후보 진영은 갑자기 요동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업계 전문용어로 병풍이라는 말을 간혹 쓰곤 합니다. 어떤 중견 정치인이 대권의 포부를 밝혔을 때
그 뒤에 병풍처럼 들러리를 서줄 동료 의원이 몇 명쯤 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보다는 정세균 총리 뒤에 병풍처럼 서주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만약 김경수 경남지사가 피선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게 된다면 김경수 뒤에 병풍처럼 늘어설 의원은 100명쯤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자타가 공인하듯 친노, 친문 진영의 적자적손입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신임을 따진다면 김경수 지사를 앞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권의 대선 경쟁은 여러 우여곡절이 많겠으나 마지막 남는 사람은 김경수가 아니겠느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권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국감의 마지막 발언에서 은퇴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말로 정치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이낙연 다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안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난 7월 SBS가 실시한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0.3%를 기록하면서 당당히 야권의 첫 번째 대선주자로 급부상했었습니다.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 15.5%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윤 총장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그의 이름을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국감에서 돌연 은퇴 후 국민 봉사를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 정치권 인사들과 많은 국민들은 은퇴 후 국민 봉사라는 말을 마치 윤석열의 대선 출마 선언처럼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 대권 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 같았다. 백전불굴의 장군을 묶어놓고 애송이들이 모욕하고 온갖 공작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넘사벽 실력차를 보여줬다. 지금 야당은 고질적인 인물난을 단비처럼 해소할 수 있는 윤석열 카드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국감장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대처 능력 그리고 돌파력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은 줄곧 투쟁력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윤석열만큼 강력한 투쟁력을 갖춘 선수를 어디 가서 찾겠느냐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거대 정권에 단기 필마로 맞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의 거침없는 답변, 폭발적 제스처, 강렬한 카리스마의 여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중론도 있습니다. 과거에 관료 출신으로 대선 레이스에 한껏 기대를 모았다가 중도 탈락한 인사로 고건, 반기문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또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과거 전력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박 지지자들에게는 윤석열은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인 것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로 운운하는 건 막장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바로 그러했던 과거, 즉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그의 과거가 중도 진영에 있는 유권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선 주자 5사람, 즉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5인 원탁 회의체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반향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과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지검장이 잘못 처리했다, 부실 수사했다, 편파 수사를 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윤석열 총장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연결된 유명 변호사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고 부장이 전결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규정 위반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이 당시에 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왜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조사하라. 이것이 감찰권 행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리고 이 정부 여당의 동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미애 이 감찰 지시가 이번에 옵티머스 사건을 이제 완전히 정치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는요, 수사 이슈가 정치화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산으로 가요. 제대로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정치권의 압박을 검찰이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현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추미애의 장단에 춤을 추고 그야말로 함께 칼춤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여당 내 지금 몇몇 핵심 행동대원들이 날뛰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 막 감히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입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청와대가 맞는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이런 청와대에서 일하는 관료들, 보좌진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준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는 사실상 이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받는다거나 또 죄를 무슨 부실 수사가 있는지, 문계기 수사가 있는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사람은 이성윤이다. 왜냐하면 이번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근에 정관계 로비 대상자들 명단이 20여 명 나왔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화려한 고문단들의 이름, 이런 사람들이 이 정관계 로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시사되고 있고, 또 일부 녹취록까지 200여 개, 지금 현재 조선일보 같은 데서 보도하는 걸 보면 235개의 녹취록이 나와 있다. 주간조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녹취록까지 공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성윤 지검장이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금감원에서는 지금 현재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옵티머스 사건이 단순하게 전파진흥원과 옵티머스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차원이 아니고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로 대상으로 수사가 대폭 확대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융기관들 가운데는 KB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은행, 그다음에 NH증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권력 게이트 이 소지가 충분한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옵티머스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전파진흥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수사에 이르게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본 원인은 바로 이혁진으로 돼 있어요. 이혁진이가 옵티머스의 전신인 베리타스 자산운용사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그것을 갖다가 이혁진이 챙겼는데, 이 김재현 현 대표죠.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김재현 대표가 이것을 인수하게 된 것이 2017년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지난 6월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파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발단이 바로 전파진흥원의 이 옵티머스 자금 투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2018년도 3월 22일 날 베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당시 교민행사가 있었어요. 3월 22일 날. 그런데 그 교민행사 할 때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이혁진이가 당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만나서 이거 많이 문제가 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속아서 투자를 잘못했다. 감사를 해달라. 요렇게 하는 바람에 이 과기부 장관이 이 이혁진의 말을 듣고 바로 수행비서한테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라 지시했고, 그 이후에 감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관계 장관이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감사할 정도가 되면 금감원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누구의 청탁, 부탁을 받았기에 이 과기부 장관이 밑도 끝도 없이 호텔 앞에서 이혁진이 만나가지고 그 청을 들어주냐 이거예요. 요것도 문제가 있고 그 배우도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혁진 씨는 문재인 대선의 캠프 출신이고 여권의 핵심 586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혁진이를 비롯한 김재현, 이혁진, 그 다음에 옵티머스의 이사, 이 권이사, 지금 구속되어 있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양대학 출신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양대 출신들이라 해서 꼭 비리가 있다고 단정할 거는 없지만 뭔가 곳곳에 학맥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거를 추미애가 감찰을 지시하니까 맨 먼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사람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유철 부장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막에 정면으로 추미애를 반박하는 글을 실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쭉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하나은행이 수탁사로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옵티머스 환매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장부 숫자까지 거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1월에 환매가 중단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도 8월 9일, 그 다음에 10월 23일, 12월 28일, 이 세 차례에 거쳐서, 죄송합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장부 구멍을, 숫자 구멍을 맞췄다. 요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은행은 당연히 숫자를 고친 게 아니라 조정에 의한 것이다. 불가피하게 조정에 의한 것이고 그 정도의 이 장부 조정, 이것은 이 펀드 자금을 수탁한 펀드 자금을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또 추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은행이잖아요. 그 정도의 이 자금, 이 숫자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기다. 절대 펀드 돌려막기가 아니다. 요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액수가 10억에서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때만 해도 옵티머스의 부실 징후를 알기가 어려웠을 때였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당시에 수탁 업무 담당을 했던 팀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하나은행에서 해명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이 과정에서 이 수탁사가 기업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점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옵티머스에서 돈을 빌려서 다시 옵티머스 펀드로 투자하는 이런 황당한 돌려막기도 있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조선일보의 지난 10월 21일자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수가 무려 940억에 상당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에서 투자받은 관계사가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넣는 거 이건 아무리 봐도 비상식적이잖아요. 이런 돌려막기가 들통나지 않으려고 한 통 속길이 한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쪽 호주머니에 넣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조선일보 투자자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옵티머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회사 14곳이 총 947억 5천만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대표, 그 다음에 이동걸 또 대주주 이런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넣었고 또 옵티머스의 유령 회사로 알려진 업체들도 펀드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노골적인 사례는 이 아트리 파라다이스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이 회사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 5,551억 원 가운데서 2,031억 원을 직접 투자받았어요. 그런데 옵티머스 펀드에
74억 원을 다시 집어넣고 또 청와대 이 변호사, 이진아 변호사 행정관 이 사람이 최대 주주인 셉틸리언은 120억 원을 다시 옵티머스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옵티머스 측의 횡령자금 저수지로 알려져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트러스트올 회사, 이 트러스트올 회사가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를 넣어줘가지고 월 사용료를 대납해준 그 회사가 트러스트올이에요. 이 회사는 118억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헤덕파이웨이는 165억 원을 넣었어요. 이 헤덕파이웨이도 청와대 이진아 행정관이 사회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검은 돈들이 많이 거래된 것도 아주 치밀한 이 펀드 사기의 수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펀드가 사기성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기를 행각을 벌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감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커졌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펀드 이 하나은행 같은 데서 이 펀드 자금을 만약에 이게 조정했다고 하는 장부 숫자를 조정했다는 그 기간이요, 무려 2018년 8월에서부터 2020년 6월까지예요. 그러니까 1년 10개월간을 더 버티게 해줌으로써 펀드 사기의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진 거. 이거와 관련해서 금감원도 당연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NH증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재현이의 청탁이 통했다, 이런 지금 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사흘 만에 그냥 초고속으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승인해준, 투자를 승인해준 데가 바로 NH투자증권인데요. 이 NH증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영채 이 대표,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 불려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NH증권의 정영채 사장의 국정감사에서 발언 내용이 위증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지금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13일 날 정무위에서 증언하고 16일 날 농림축산위에서 증언한 내용이 서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정무위에서는 옵티머스 관련해서 전락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진은 군인공제 이사장 있잖아요. 김진은 옵티머스 고문의 연락을 받고 실무자에게 소개해줬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무려 NH증권에서 이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총 5,151억 원, 옵티머스 사모펀드 총액 판매 잔액 가운데 무려 84%인 4,327억 원이나 팔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커지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NH증권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대표의 녹취록, 이 주간조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약 235개의 음성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옵티머스의 대표 김재현과 그리고 전 나라은행장인 양호, 이런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금감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로비를 한 것이 지금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화려한 고문단으로 섞여 있던 양호, 그 다음에 이현재, 최동욱, 많은 로비 의혹들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체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의혹 중에 상당히 큰 의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거래되고 있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NH증권 이런 데 말고서도 KB금융도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KBS 금융의 관련설이 지금 현재 라임펀드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금융도 과연 어떤 의혹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지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KB 문제는요, 김재현 대표가 만들었다고 하는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KBS 금융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현재 고문의 제안으로 진행하는 인프라 펀드 투자자 중 하나로 KB금융이 거론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건에는 인프라 펀드는 관련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7월에서 8월 1차 5천억 원 규모 설정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KB금융도 상당히 어떤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KB금융과 관련해서는요, 이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서 일부 이 회장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임 사태와 펀드, 그다음에 그냥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이 금융권 전반이 지금 현재 금감원의 이 종합 감사의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은행, 카드, 보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감원의 전방위적인 지금 감사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이 뒤늦게 이 6조 수준의 규모의 펀드 사고를 방치하고 나서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거, 이것은 남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금감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의 신변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들이 있어요. 많아요.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다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모 전 팀장,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김봉현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모 국장, 이미 아시다시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되어 있는데 김재현 대표한테 하나은행 임원 등을 소개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모 전 수석 조사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상근 감사로 근무할 때 금감원 측에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혐의가 또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 수사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와대 이진아 행정관, 이 사람이 왠 이렇게 실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상의 키맨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이 수사, 이 정치권, 검찰의 중요 수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준비 때문에 이번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실세로 근무하게 되고 또 여권 내 실세와 인맥이 좋은지, 요것이 지금 이제 문화일보 보도로다가 확인이 됐는데요. 한반도 희망포럼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한반도 희망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자맹 중일 때 만들어졌던 이 포럼인데, 이 포럼에서 2013년도 6월에 관악산 등반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 바로 좌편에 서 있는 여자가 바로 이진아 변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실세들과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인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 중요한 이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이 쓴 이 칼럼입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23일자 칼럼인데요. 이 굉장히 박정훈 칼럼이 좋아요. 이 박정훈 논설실장이 이미 예측을 하고 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이 칼럼이 지금 빛을 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모든 이 팩트 관계는 제 방송을 통해서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한번 역대 이 게이트와 비교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론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4분 정도만 더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 펀드 사태는 역대 정권의 권력 게이트와 판박이다. 다만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윤석열 내쫓기로 뒤집는 정권의 뻔뻔한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게이트의 악취가 하도 진동해 덮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과 돈은 남녀관계와도 같다. 부도덕한 정치가 바람난 돈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정권마다 게이트로 불리는 불륜극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한보 게이트, 김대중 정부는 3대 게이트로 대통령 아들까지 줄줄이 엮이면서 만신창이가 됐다. 이명박 정부는 영포 게이트를 겪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가 불거져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순실 게이트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느 정권도 게이트의 비극을 피해갈 만큼 절제심이 강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정부가 들어섰다. 임기 절반을 돌 무렵 경제관료 출신의 친문인사 Y씨가 술의 혐의로 구속됐다. 문정권이 도덕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전화위복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 당시 돌았다. 금융전문가인 Y씨는 문 대통령을 형이라 부를 정도로 친문들과 막역했다. 7세들이 구명운동을 벌인 만큼 서열도 높았다. 한마디로 권력과 돈의 중개자 역할을 할 적임자였다. 만약 게이트가 터진다면 연결고리는 그일 것이란 말이 무성했다. 그런 인물이 축출됐으니 게이트의 잠재적 짝이 잘렸다는 것이었다. 참고적으로 이 Y씨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재수 사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금융의 국장하다가 느닷없이 감찰이 중단됐잖아요. 그 실세들 명단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거론되고 있잖아요. 김경수 경남지사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청와대 총무 수석 선임행정관까지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찰 무마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재수 씨의 경우에는 국회 또 이 수석 전문위원 1급 차관 복급까지 승진하고 결국은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가요. 이 정도로 출세하고 영전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 느닷없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Y씨가 그 유재수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폭탄이 있었다. 시대의 사모펀드 사기국 2건이 연달아 터지고 말았다. 펀드 사태는 DJ 정부의 3대 게이트와 여러모로 유사했다. 금융 사기라는 구조부터 판박이었다. 20년 전 진승현, 이용호, 정현준 게이트는 전형적인 금융 주식 게이트였다. 신용금고 대출과 전화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불법 조성해 주가 조작 등에 불렸다. 이번에도 사기꾼들은 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자금을 빼돌린 뒤 기업 투자 인수 등에 섰다. 대출이냐 펀드냐의 차이뿐이다. 특정 지역과 학교 인맥을 얽히는 것도 공통적이다. 3대 게이트의 주축이 호남 K대 출신이었다면 펀드 사태는 호남과 H대 인맥이 뼈대를 이뤘다. H대가 한양대학이에요. 예. 3대 게이트는 대통령 아들과 권력 실세,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등이 전방위로 엮인 정, 관, 업, 복합 스캔들이었다. 이번에도 정치권과 청와대, 금감원 등이 방범위하게 연루됐다는 혐의가 쏟아지고 있다. 20년 전 권력 게이트와 놀랄 만큼 유사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펀드 사태는 결코 단순 사기일 수 없다. 금융 논리와 자본시장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사기극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조 6천억 원을 날린 라인펀드의 부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금감원은 미온적 조사로 미적거리면서 사기꾼들이 로비하고 도피할 시간을 주었다. 그렇게 7개월이나 끌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뒤에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전주는 190억 원을 빼돌려 도주할 수 있었다.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5천억 원이 구멍난 옵티머스 펀드는 상품 설계 자체가 허구했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내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엉터리임을 알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 까다롭다는 은행, 증권사의 심사 절차를 손쉽게 통과하는 기적이 벌어졌다. 농협 계열 증권사는 펀드 측 제안을 받고 불과 사흘 만에 판매를 결정했다. 펀드 설립자는 검찰의 출국 금지 하루 전날 외국으로 튀고 대통령 해외 행사에 얼굴까지 내밀었다. 이게 백 없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바로 이혁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관계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튀어나오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천만 원 수설이 불거졌고 민주당 중진 의원, 여권이 대선주자, 전 현직 검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직 부총리와 검찰총장, 이것은 이현재와 최동욱을 얘기합니다. 사기펀드의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범 중 하나는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이었고 그의 아내는 이거는 이상호를 얘기한 거예요. 이상호. 이미 구속돼 있죠. 사흘 위원장. 그의 아내는 펀드 지분을 보유한 채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었다. 주범과 동양인 청와대 행정관은 금감원의 검사 정보를 사기단에 실시간 전달해주고 있었다. 주범이 민정수도 금감원도 다 내 사람이라며 큰소리치고 다닐 지경이었다. 이렇게까지 냄새가 진동하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 게이트가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다. 단 하나 과거 게이트들과 다른 것은 정권이 뻔뻔한 뿐이다. 권력 비호를 시사하는 온갖 정황이 쏟아지는데도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다. 1년 가까이 쉬쉬하며 수사를 질질 끌더니 사기꾼이 패서 야당과 검사 이름이 나오자 반색하며 윤석열 내쫓기에 뒤집기 기술에 들어갔다. 검찰마저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겁날 것도 없을 것이다. 울산 선거 대위나 추미애 아들 의혹처럼 적당히 꼬리 자르고 덮을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정권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권력과 돈의 부도덕한 동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